반갑습니다. 임용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위켄 리뷰에서는 여러분들 작전 모의고사 3회에서 20번하고 29번 같이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0번 문제부터 보는데 어려운 문제죠. 긴디 문제. 그래서 양수 PQ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이차함수로 정의가 됐는데 A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AN이라고 하는 새로운 녀석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n부터 k까지 fx의 dx 이 정적분 값이 2가 되는 걸 만족하는 k를 우리가 n 값이 달라지면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를 AN이다 라고 해서 새롭게 정의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롭게 정의된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새롭게 정의된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하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문제를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좀 따라해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니디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보기를 주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기억 보기를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그렇게 문제가 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거의 뭐밖에 없냐면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과 기본적인 아이디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2차 함수, 아래로 보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2차 함수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2차 함수에 대한 무슨 성을 한번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냐면 대칭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 녀석은 여기에 대칭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림이 좀 그지 같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대칭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얘는 좌우 정확한 대칭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럼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들의 함수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러한 구간에서의 정적분값, 다시 얘기해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칭성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면적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간격에 대해서 면적이 같아지는 경우도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형태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예를 들어봐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만큼 떨어진 녀석에 대한 정적분을 보면 얘가 정적분 값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같은 간격에 대한 정적분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 녀석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구조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2차 함수에 대한 대칭성의 얘기를 좀 알고 있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같이 더불어서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면적이 같잖아요. 그죠? 근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대칭축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과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을 비교했을 때 이 간격이 역시 동일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면적이 작고 이 면적이 점점 더 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차 함수에 대한 대칭성,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정적분에 대한 성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만 실제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서 약간의 계산만 처리를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풀리는데, 여기에서 이 계산조차 조금 더 줄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요 정도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더 알고 가셔도 문제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자, 이렇게 봅시다.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정적분에서의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갖고 가요. 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자, 여기쯤 대칭축 꼭지점이야.
이 꼭지점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정적분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요. 어디만 좀 봐주시냐면 이 부분만 봐주세요. 이 꼭지점 기준으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를 연결해서 이러한 직사각형을 만들어줘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줘. 그럼 2차 함수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이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에 대한 비율이 늘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비율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면적 비율이 항상 몇 대 몇의 비율을 갖냐면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적 비율이 항상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이게 아무 데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선생님 그럼 여기도 2대 1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꼭지점 기준으로 했을 때 꼭지점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간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간격은 중요하지 않고요. 꼭지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직사각형, 꼭지점 기준으로 이러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노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에 대한 면적 비율이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 형태의 여러분들 2차 함수를 설정을 해놓고 아무렇게나 그냥 계산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러한 2차 함수는 기본형에서 평행 이동만 된 거고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면적은 늘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아무 2차 함수나 그려요. 그래서 얘 fx를 이건 지웁시다. 자 그냥 ax 제곱이다 라고 해서 그냥 a는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ax 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가 대칭축이 되는 거잖아. 지금 0에서 적당한 k까지의 정적분의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y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k를 대입하니까 ak 제곱이 되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로 나올 거냐면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로 나올 거냐면 ak의 세제곱으로 나오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테니까 자 그때 요렇게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을 우리는 정적분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ax 제곱에 dx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ak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이 이 직사각형 면적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요 파란색 부분의 면적은 항상 3분의 2의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K값은 중요하지 않죠. 자, 이때 이 사각형과 이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항상 비율이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이 정도 성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계산을 훨씬 더 줄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 형태를 그대로 평행이동만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이 형태가 항상 유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만 좀 정확하게 보시면서 문제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리고 뭐야? 이러면서 이 정도로 계산이 없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fx에 대해서 an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기억 보기를 보면 a2가 3이고 a3이 4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fx라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fx는 p와 q가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 대칭축이 지금 p가 될 거고요. 그때 y좌표가 얼마? q다라고 해서 대략적인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때 a2가 3이다라고 하면 기억 보기를 한번 볼게요. a2가 3이다. 그럼 a2가 3이다 라고 하는 조건은 뭐냐면 인테그랄 n이 2일 때 k가 얼마가 돼? 3이 돼주면 이때 fx의 dx 정적분 값이 2가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자 n에서 k까지의 정적분 값이 2가 되도록 만족하는 k 값을 an이라고 잡아준 거잖아요. 그럼 a2라고 하는 건 n이 2란 얘기고 그때 a2가 k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2가 3이다 라고 하는 건 2에서 3까지의 정적분 값이 2란 얘기고 자 a3이 4다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n이 3일 때 k가 4가 되면 이때의 정적분 값도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봤더니 얘도 구간의 길이가 1이고 얘도 구간의 길이가 1이야. 근데 그 정적분 값이 같대요. 근데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인 거잖아요.
그럼 별다른 계산 없이 얘는 뭐에 대한 대칭 구조를 갖는구나. 3에 대한 대칭 구조를 갖는구나. 그래서 3에 대해서 대칭축, 3이 대칭축의 위치에 있어줘야만 2에서 3까지의 정적분값과 3에서 4까지에 대한 정적분값이 당연히 뭐 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같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구간의 길이값을 가질 때 그 정적분값이 같아지려면 이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로 같이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요 성질을 가지고서 우리는 Q값이라고 하는, 아니죠, P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쉽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Q값만 알면 F2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Q값을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이미 이제 fx에 대한 정적분 값이 두 개나 나와 있잖아. 그럼 실제로 이제 P에다가 3을 대입한 이 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2에서 3까지 정적분을 해서 그 값이 2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냥 계산해서 Q값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Q값이 나올 거고요. 그럼 F2의 값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봐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봐. 여기가 지금 F2란 말이야. 여기가 F2예요. 그리고 여기가 Q예요. 됐죠? 자, 그때 나는 F3E라고 한 녀석의 함수값이 Q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때 지금 요 면적이 2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면적이 2예요. 자, 그때 봐.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이려나? 자, 잘 봤으면 좋겠네.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요런 사각형이 나오고 이때 요만큼의 면적과 요만큼의 면적 비율이 얼마가 된대요? 2대 1이 된대. 근데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어차피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 함수잖아.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 함수라고 하는 y 콜 x제곱을 보시면 얘는 0에서 1까지 갔을 때 y좌표가 항상 얼마야? 1이죠. 대칭축을 기준해서 1만큼 증가하면 1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아. 이쪽으로 1만큼 가도 역시 y값도 1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죠. 그럼 얘가 아무리 평행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가 1만큼 가면 얘도 1만큼밖에 안 간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형태에서 평행 이동이 일어났을 때 모양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든 함수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1이잖아.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가 그냥 1이 돼버리겠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 부분의 면적이 그 녀석의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1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둘러싸인 이 정적분 값이 2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색깔을 구분할까?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 3분의 5가 돼야겠죠. 맞아요. 그래야 둘이 더해서 2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봤을 때 요 밑변 길이가 얼마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높이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5란 얘기야. 그래서 Q가 3분의 5라는 게 바로 나와요. 그럼 우리는 2에서의 함수값을 잡고 싶잖아. 2에서의 함수값. 요거 잡고 싶죠. 근데 우리 요 길이 얼마라고? 1이라며. 그럼 여기다가 1을 더하면 3분의 8. 이 녀석이 바로 F2다라고 하는 걸 계산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선생님 뭔가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정적분 계산하시면 되고 이러한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성질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성질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대칭성만 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문제고요. 그럼 이것까지 확인했다라고 하면 이제 니은 보기는 더 쉬워져요. 얘는 이미 P가 3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지울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미 P가 3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3이래. 대칭축이 3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쯤 1이 있다고 치자. 그럼 1부터 5까지의 넓이가 정적분 값이 8보다 작대.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적이잖아. 그럼 이 정적분 값이 8보다 작다는 얘기는 자, 요만큼의 면적이 뭐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쵸? 4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얼만가 4가 있겠죠. 그럼 이 3에서 4까지의 정적분 값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부분이 있을 거고 이 4에서 5까지에 대한 정적분, 이 파란색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둘의 합이 4보다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노란색 부분은 뭐보다 작을 거야? 이 노란색 부분은 2보다 작겠지.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칭축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넓이, 파란색 넓이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2보다 조금 크고 얘가 2보다 조금 작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한테 A3이 4보다 크냐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3에서
어디까지? A 4까지를 정적분을 했을 때 이 값이 2가 되는 게 A 병신 3이죠. 인테그랄 3에서 A3, K가 A3이 되는 거죠. 자, 그 녀석에 대해서 fx를 정적분한 값이 2가 되는 A3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적분 값이 2가 돼야 되는데 이 노란색 부분, 다시 해서 3에서 4까지의 넓이는 2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럼 2가 되려면 이 A3이라고 하는 녀석이 4보다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A3은 4보다 크겠구나가 당연히 참이 되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더더군다나 계산할 게 없는 거지. 그냥 철저하게 이차 함수에 대한 대칭성, 이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정적분의 성질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디귿도 마주 한번 해보시면요. 디귿도 마주 한번 해보시면 요 디귿이라고 하는 녀석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P가 0과 1 사이래요. 자, P가 0과 1 사이래요. 그럼 뭔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P예요. 근데 P가 0과 1 사이다라고 하는 건 1이 여기쯤 어딘가 있다라는 거죠. 1이 여기쯤 어딘가 있다는 얘기야.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차가 1보다 작아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고 뭐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쯤 있고 뭐 4가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뭔지 의미를 알았어요. A1이라고 하는 건 1부터 어디까지인가의 정적분 값이 2가 만족되는 걸 A1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자, 1부터 여기쯤까지를 A1이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이 지금 얼마가 2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2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A2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보면 여기에서부터 어딘까지인가의 정적분 값이 얼마? 2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의 면적이 2가 된대요. 근데 2부터 어디까지인가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오른쪽으로 대칭축 기준으로 치우쳤죠. 근데 얘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같은 면적을 가지려면 이 간격이 파란색 간격과 동일하면 당연히 면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파란색 간격과 만약에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여기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곳에 뭐가 있어줘야 되는 얘기야. A2가 있어서 그래야 이 면적이 역시 이 파란색 면적과 같아지는 2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격이 동일하면 당연히 뭐가 돼버리는 거야. 넓이는 이 빨간색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동일한 게 아니라 더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럼 당연히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간격은 원래 이만큼이 1이었잖아요. 원래 이만큼 1이었는데 그럼 이 간격은 1보다 당연히 뭐 해줄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둘의 간격차는 1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왜? P가 0과 1 사이다라는 걸 만족시키면서 이 n이 1부터 시작하는 형태를 한쪽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 2를 가지려면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차 함수의 대칭성, 성질 이 정도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개형 이 정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풀려고 할 때 너무 계산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시고 문제 시키는 그대로 따라가 보시고 기억이나 니은 정도의 보기들을 가지고 문제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정확한 성질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해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용훈 선생님입니다. 자, 작전 모의고사 3회 이번에 2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9번 문제 중복 조합 문제죠. 중복 조합 문제인데 중복 조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얘가 그냥 선생님은 조합으로 풀 거예요. 조합으로 풀 건데 그 원리는 중복 조합을 알고 있어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29번 문제 치고는 뭐 조금 쉬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조건이 좀 많죠. 그러니까 조건이 많다 보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 역시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이 문제를 써놓으려고 하다가 문제를 쓰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냐면 문제를 도식화하거나 그걸 수식화, 기호화 시켜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그걸 기호화 시켜주고 도식화 시켜주고 수식화 시켜서 문제들을 처리해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대한 조건들이 나타났을 때 이해가 좀 빠르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제 활용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수식으로 혹은 기호로서 표현하는 힘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처리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문제를 조금 더 도식화시키거나 뭐 필요하면 그래프를 그리거나 도형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도식화시키거나 기호와 수식화시켜주는 거,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있는데 순서대로래요. 얘들이 순서대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으세요. 경우의 수는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규칙에 따라 초콜릿 가게에서 같은 종류의 초콜릿을 구매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각각의 학생이 구매하는 건 1개 이상 5개 이하만 구매를 할 거래요. 1개 이상 5개 이하. 그쵸? 안 살 거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 5개 이하로 구매할 거래요. 이때 학생 A가 구매한 초콜릿의 개수는 학생 B가 구매한 초콜릿의 개수와 같지 않고 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기호화시켜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A가 구입한 초콜릿의 개수와 B가 구입한 초콜릿의 개수가 같지 않고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 B, C들을 그냥 사람인데 우리는 얘들이 구입한 초콜릿의 개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A하고 B가 같지 않대. 그럼 여기서 A하고 B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디까지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A하고 B가 같지 않아? 그러면 A가 B보다 작게 구매할 수도 있지만 A가 B보다 크게 구매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처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화시켜 봅시다. 자, 또 학생 C가 구매한 초콜릿의 개수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세요. A가 구매한 초콜릿의 개수는 이렇고 이렇다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A가 C보다 작게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호화시켜서 표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시니까 다조건은 뭐라고 나왔냐면 C, D, E는 앞 학생이 구매한 초콜릿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은 개수의 초콜릿을 구매한대요. 여기서 C하고 D하고 E는 앞에 학생이 구매한 것보다 많거나 같은 개수의 초콜릿을 구매한대. 그럼 얘들은 A, B, C, D, E 순서대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지면서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또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C도 앞에 구입한 애보다 많거나 같은 개수를 구입한대요. 그럼 C 앞에는 누가 구입했겠어? 그쵸? B가 구입한 거지. 그러니까 2단서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단서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조금 더 기호화시켜주고 수식화시켜주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이걸 만족하는 A, B, C, D, E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얘들이 구매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이런 대소관계에 대한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죠.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B, C가 있는데 얘들이 1 이상 A, B, C가 있는데 얘들이 5 이하. 자, 이걸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만 하면 되겠죠. 그럼 1부터 5까지의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만 해주면 그냥 대소관계대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A, B, C, O.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1부터 5까지의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A, B, C 3개를 역시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선택을 해줘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런 모양은 조합, 이런 모양은 중복조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줘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까지 할 수 있어줘야 되냐면 OH3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실제로 7C3이라고 해서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이런 모양으로 다시 바꿔줄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등호가 다 들어가 있는 형태를 등호를 떼는 것도 할 수 있어줘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다 배우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줘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하고 B는 같을 수 있는데 얘를 더 크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를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강제적으로 얘보다 하나 더 큰 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B하고 C는 같아질 수 있는데 얘가 더 크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 등호를 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보다 강제적으로 하나 더 큰 수를 더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등호를 떼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C는 5까지 가질 수 있었는데 2를 더했잖아. 그러면 얼마까지 가질 수 있는 거야? 7까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1부터 7까지 7개로 늘어난 거고 거기에서 등호가 다 빠졌으니까 그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해주면 되니까 얘하고 똑같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 등호를 여러분들이 떼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푸는 건 아니지. 이건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됐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줄 아셔야 되는 게 등호가 항상 없어. 다 없어. 그럼 땡큐 하죠. 등호가 다 있어. 그래서 땡큐 하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등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우리가 한 방에 처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좀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조금 더 익숙해지면 추가 조건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 조건으로만 들어가면 등호가 지금 2개 있잖아. 그럼 등호 2개를 떼기 위해서 결국에 나는 몇을 더할 수밖에 없어. 2를 더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더한 녀석만 생각을 해서 그냥 7C3이구나 라고 해서 바로 잡아가실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 유형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잡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들을 각각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동시에 표현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식들도 조금은 더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이 약해서 혹은 기본 유형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개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본 유형 문제 연습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조건들이 나타났을 때 그 조건들을 뭐 도식화시키거나 기호화시키거나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 번에 융합해서 한 번에 표현을 하거나 이런 그 조건에 대한 처리 방식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습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잘 봐. 다시 일단 얘는 괜찮은 것 같아. 얘는 좀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조건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까지 이제 믹스를 해봐야 되냐면 A까지 믹스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A하고 B는 서로 같지 않대. 그걸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A가 C보다 작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얘들은 만족하는데 A가 B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A가 B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표현하기를 필요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가는 거죠. 그럼 일단 쉬운 거 A가 B보다 작대. 요거 먼저 가는 거죠. 그런데 B보다 C가 크거나 같고 C보다 D가 크거나 같고 D보다 E가 크거나 같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같이 믹스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이 조건도 만족을 하겠죠. B하고 C가 같아도 A는 C보다는 작아지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도 전체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겠네요. 또는 B보다 A가 더 클 수도 있잖아. 이 조건입니다. B보다 A가 클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A는 뭐보단 작아야 돼? C보단 작아야 돼.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서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C는 D보다 작거나 같고 D는 E보다 작거나 같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이 조건까지 만족하는 경우를 한 번에 표현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타났을 때 그 조건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들인 거고요. 실제로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이 2 이상이다. 이때 n이 뭐 1, 2, 3, 1대 뭐 이러면서 이거 n자리에 1, 2, 3 대입하면 3개의 부등식이 나오죠.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걔들을 같이 융합해서 하나의 이런 모양의 부등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들도 필요한 연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두 가지밖에 없겠네. A가 B보다 작거나 아니면 B가 A보다 작거나 이때 B, C, D, E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고 A가 C보다 작다. 조건 만족하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B, C, D, E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됐어요? 그리고 A가 C보다 작다라는 거 만족하고 있네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들,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은 1개 이상 5개 이하를 선택을 하겠대요. 그럼 얘는 1개 이상 5개 이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긴 등호가 있는데 여기에 등호가 없어. 그럼 이러면 귀찮아진다고요. 그럼 아까처럼 다 등호를 떼자고. 근데 쉽게 가자고요. 등호를 몇 개 떼야 돼? 3개 떼야 되네. 그럼 여기에 등호를 떼면서 여기다가 하나 더 해주고 하나 더 해주고 하나 더 해주면서 3개가 더해지겠지. 그럼 결국엔 3개가 더해지면서 등호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얼마라고 처리하면 돼? 85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마찬가지. 얘도 1부터 5까지 갈 수가 있겠죠. 5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호가 있다 없다 해. 그럼 난 등호를 떼는 쪽으로 하겠다고. 근데 얘는 등호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2개 떼면서 여기 얼마? 2개가 더해지겠지. 그래서 얘는 75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2개 더하시면 답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29번 문제치고는 좀 쉬웠어요. 29번 문제치고는 좀 쉬웠는데 29번이라는 문제 번호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쫄았을 수 있고요. 자, 조건들이 좀 복잡하고 이게 말로 나오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냐면 문제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우의 수 확률 문제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수식화, 기호화시키면서 내가 많이 해봤던 기초 유형으로 다시 바꿔주려는 노력을 좀 하시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조건들처럼 한 방에 융합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면서 문제 조건들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조금 더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